안녕하세요. 오영근의 소속 경제 오영근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요 뒤에 보이는 사진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 사진인데요. 그 원주에 있는 무지움 산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무지움에서 한 컷을 가져왔습니다. 어, 감상하시면서 제 경제 시사에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실물경제편 7월 6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 청장이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 수가 41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델타 변이의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최근 확진자 중에서 91%가 미접종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고 해외 유입에서 델타 변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며칠째 700명대를 확진자 수가 추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도권 거리두기는 5인 이상을 금지하는 것이 유리될 듯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6일 연속 7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젊은 층 위주로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2일 날, 7월 3일 날 있었던 그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 문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를 법적 조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수 집회 때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용서 못한다. 심지어는 어떤 장관은 살인 행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도가 다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흥국 델타 변이 확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조만간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국가의 외환 위기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바이든은 그런 가운데 어제 7월 4일 미국 동기념일 기념해서 반쪽 독립선언을 했다. 완파되진 않았지만은 목표했던 성인의 70% 백신 접종은 미달되었지만 일단은 코로나로부터 독립되었다라는 걸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선언하면서 미국의 내셔널몰이라고 그래서 링컨 센터스부터 백악관 앞까지 그걸 내셔널몰이라고 하는데 내셔널몰에서는 노마스크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 하면서 코로나 독립을 선언하고 수만 명이 북적됐는데 일각에서는 축배가 너무 이르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질병관리 센터의 연구소장인 파우치도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그 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80%를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80% 기준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계속 혼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연하게 80%를 여기 왜 하필이면 20대 80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80%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아의 80%를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 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회원권이나 자동차 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그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노점상 지원금을 5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약 4만 명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결국 600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노림상도 세금이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 사회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이런 뭐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풍조로 만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세금을 항상 그 선거 때마다 민세점을 높여오다 보니까 거의 하위 한 40%에서 50%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한 20%, 20%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 계세주의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국민 계세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데 이어서 그 많은 서민들은 내가 서민인데 무슨 세금을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뭐 노점상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많은 그 자영업자들도 고용 지원 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신청이 거의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원금을 신청받으면은 그 소득원이 노출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고용지원금도 제대로 잘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뿐이 아니고 자영업자들 뭐 등등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넘어도 뭐 별다른 문제시하지 않는, 이것이 탈세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만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올들 집값이 오르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실체 중에 한 채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다 본래 6억 원 이하였는데 6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6억 원 이하 아파트 감소율이 32%를 기록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광진구에서는 77%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값이 많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세종시 특공 아파트가 평균 5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문정도로서 더 급등한 것이다. 예컨대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의 33평형 같은 경우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2017년 5월에는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금년 5월에는 8억 1천만 원까지 올랐다. 약 5억 원 정도 올랐다. 그런 얘기가 4억 한 4천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갱신련이 1만 4천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게다가 이제 금년 들에 특히 급등했는데 그것은 세종 천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되면서 특히 금년에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공무원, 특공 공무원들 대방문 남기고 천도론은 난데없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값이 최고 폭등 와중에 공무원은 수억씩 불로서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경실련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국민들은 집값 폭등이라도 세금 폭탄을 매기고 실집값도 뭐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의 정책의 대대적인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이걸 국민들 투기권 취급하면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가운데 일익형도 사태 때도 터졌지만은 공공기관 직원들, 관련 공무원들, 관련 정치인들이 많은 투기를 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세종시 공무원들도 수억씩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이런 사태가 과연 공정하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동산 정치는 하고 있다. 지금 뭐 여권에서 계속 지금 뭐 여권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거의 뭐 정부에서 다 개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토지 뭐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요.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를 해놓고도 성찰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부동산을 이용한 파퓰리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현미 주택정책을 비판했던 김연아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서울주택공사 사장의 내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원 시장이 김연아에게 주택 공급 확대를 맡겼다, 그런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득 3천만 원이 안 되는 고령자, 만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매매나 상속세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 제도를 올해 말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법인세 또 디지털세 논의가 되면서 지금 다국적 기업에도 이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바람에 구글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제조업 기업도 포함이 되는 바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 유럽발 탄소세도 지금 부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매년 1조 원 정도의 탄소세를 또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철강이나 수처유화학 등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속세,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2010년에 1,000만 달러이 된 것이 2015년에 100만 달러 된 것이 2015년에 500만 달러, 올해는 1,170만 달러, 한화로 약 133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 증세를 비과세하면서 이게 창업이 늘고 소비가 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로봇세라든지 땅 부자 증세 등등 계속 퍼주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있다. 퍼주기보다는 구조개혁이 먼저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또 홍남기 부총리 또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 건전성을 보이며 대외 부분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기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외 건전성이 계속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역대 최고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론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단기 채무만 해도 1분기 말에 1,657억 달러이고요. 이는 금융위기에 이었던 2008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부채 비율도 37.1%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단기 부채라고 하는 것은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단기 부채라고 하거든요. 1년 내 만기를 갖고 있는 부채가 단기 부채인데 장기 부채 중에서도 1년 내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원래 단기 부채였던 거와 그다음에 장기 부채 중에서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합해서 유동 부채를 하면 이 유동 부채는 2,500억 달러 정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약 8천억 달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약 33% 정도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2, 3천억 달러가 유사시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해외 현지법인들이 많은 현지 차입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해외 현지법인들은 1년 이상 거주하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외채 통계에 포함이 안 되지만 그것도 해외 현지법인 문제가 생기면 한국 본사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4,5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액 가지고 아주 턱없이 부족한 1,0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게다가 우리 국가 신인도가 계속 재정 확장으로 국가 채무 증가로 떨어지면서 경우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외화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외화 유동성이 경색이 되거나 심할 경우는 외환위기 가능성도 종목 유출을 넣겠건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속에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정말 인상을 정확하게 좀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될 마당에 오히려 이런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 갈수록 요즘 태산인 것 같습니다. 비드로 쌓인 자산보호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금융 취약질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높습니다. 약 200% 정도 됩니다. 민간 부채라는 게 이제 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인데 가계부채만 해도 1,760조 원 정도 되고요. 또 민간 부채가 있기 때문에 합하면은 거의
GDP의 200%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또 정부 부채도 뭐 굉장히 많죠. 정부 채무만 해도 뭐 금년 말에 천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고요. 좀 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까지 포함하면 거의 2,500억 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계부채 중에서 특히 이제 그 MZ 세대, 젊은 세대들이 비투를 하고 연끌을 하는 대출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부채가 55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만큼 많이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20년 1분기에 2030 부채가 391조 원이었는데 금년 1분기에 446조까지 증가했다. 50조, 55조 정도 증가했다.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하고 했는데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코인에 투자했는데 코인 가격도 좀 하락 추세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큰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금융주에도 최근에 은행과 빅테크 업체 간에 대환 대출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충돌이 일으키면서 10월 서비스 개시가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25조 정도 투입한 작년에 25조를 투입했는데 일자리 사업이 30%가 낙찰제입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25조 투입하고 금년에 30조 투입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선 뭐 산림체 관리, 산림 서비스비 이거 뭐 산불 방지 지킴이죠. 환경 지킴이 등등.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뭐 국립대학에 야간대학에 통신대학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 뭐 밤에 불 끄기 뭐 등등. 그야말로 허드렛 일자리에 너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에 25조, 30조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기업들이 계속 옥죄면서 실업 문제가 커지니까 일단 정부 부분에서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지급하면 하는 허드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30%는 낙제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박원순표 마을센터 인건비가 지난 10년 동안 267억 원이나 지원되었다. 이 마을센터라고 하는 마을센터가 시와 자치구 등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마을센터 상권직업만 1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것에 인건비만 작년에 56억 원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단체들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각종 위원회에다가 또 마을센터 같은 걸 만들었어. 상근 직원만 100여 명이고 인건비만 작년에 56조 원이나 나가서 지난 10년간 267억 원이 나갔는데 56억 원이 나왔어. 지난 10년간 267억 원이 나갔는데 좌파 시민단체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냐 하는 그런 비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속 23% 이상 올려달라고 하는 민노총에 지난번 파업이 있었는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은 중기 모두가 사지로 내몰린다. 그런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이미 벌써 일본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월급이 많은데 또 올려야 된다면 이거는 기업의 직업여력을 무시한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난한 근로자가 더 많이 양산될 것이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탄소제로 30년, 2050년에 탄소제로로 간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은 다 뭐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이 있었죠. 예컨대 탄소 제로로 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비중을 낮추면서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가능성이 크고요.
뭐 심지어는 금년에 당장 이번 여름에도 블랙아웃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다는 장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력이 부족하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기를 북한을 통해서 들여온다. 이런 황당한 지금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마치 한반도 평화가 온 것처럼 그런 황당한 제안까지 했었는데 이 탄수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30년 번 돈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지금 석탄 대신에 수소로 샘물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54조 원이나 필요하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조차도 로드맵을 만들기 힘들 정도다. 지금 그래서 탄수제를 공감은 하지만은 탄소 배출 한도를 넘겨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 현대제 7만 1,571억 원, 기아만 1,520억 원 등등. 정말 이런 것 기업들의 엄청난 부담을 한국에서 타이틀에 한국 기업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을 투자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더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탄소중립위원회 97명인데 이 중에 산업기에서는 10명밖에 없고 나머지 상당수는 87명은 친정부 환경단체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탈원전발 전기로 인상되는 바로 첩자다. 바로 정말 중소기업들은 임금도 올려 달라고 그러고 또 탈원전에 의한 전기료 인상 부담이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반기업 정책, 친노 정책이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발 전기료가 인상되는 바로 첩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두바이 평균 월별 평균가 71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를 내려서 안정을 취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600원까지 이틀당 1,600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유류세 인하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과도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서 지금 비가 오면 산사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지금 산사태가 나서 68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또 조선 수주도 증가하는데 상반기에만 45척을 수주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해운도 호황을 보이기 위해서 HMM의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 항해는 컨테이너가 쌓이는데 다른 대체할 장소를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한국에 세계 최초로 로봇 오피스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제2사옥이 바로 로봇 오피스가 되는데 지금 뭐 실내에서 경비 청소 방역의 신분은 물론이고 뭐 실내에서 간단한 배달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첨단 로봇가 배치가 되는 로봇 오피스가 연내에 완공될 거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새 네이버 새 사옥은 건물 자체가 로봇 비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출입문 관리, 회의록 작성 이런 걸 하고 커피나 신문도 배달하고 로봇 전용 통로나 승강기도 설치해서 약 237개 특허가 써지면서 세계 최초 로봇 오피스로 탄생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그런가 하면 또 현대차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속에 트윈을 쌍둥이 모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자동차에 연동해서 제품과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디지털 실험의 확산은 계속 그뿐이 아니라 공장 가동이나 국가 운영까지 디지털 실험을 통해서 가상 공간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속속 확산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그 펀드의 투기 사건에 관해서 금융감독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감사원은 금융감독을 중징계를 내리고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드디어 물러납니다. 27년 만에 물러나고 새로운 신임 CEO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7일 동안 정말 경이적인 성과를 이뤄냈죠. 시총 1조 8천억 달러, 2036조 원이 해당됩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약 500조 정도 되는 거 생각하면 약 500조니까 4배 정도 큰 그런 아마존을 키워놨습니다. 아마존은 주로 50% 정도가 전자상거래 돈을 벌고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렇게 기업이 혁신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와중에서도 작년에 약 50만 명을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북한이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번 8월달 한미 훈련도 결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이 과연 제정신이냐 하는 그런 언론의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항모를 띄우면서 해양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한국은 30년째 이 항모 건조 정책이 포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이후에 입당이 급증해서 6월에만 38,000명이 입당을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의 상공사고가 많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원들은 되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방에 그냥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딱 많이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의 질도 낮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켰죠. 그런데 독일도 초기에는 똑같은 문제였는데, 독일이 정당법을 개정해서 건전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당원이 되게 하는 길을 터주면서 독일의 정치권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독일을 선진국 반열에서 그렇다 그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스스로 국민의힘의 그 혁신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상공사원들이 이 땅을 러쉬를 이루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낙연은 역시도 토지 공개념을 꺼내면서 그를 위해서 헌법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월 6일 화요일 권영은의 속속경제 실물경제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